원전 ETF 들어가실 필요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공략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수주 모멘텀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베트남 정상회담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전 이제 수주 우리나라 팀코리아가 다시 한 번 더 입찰에 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또 건설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또 에너지 기업과 원전 해체 작업도 같이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전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원전 해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모멘텀은 굉장히 또 탄탄한 편이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자금 유입, 그리고 밸류업 정책, AI 반도체와 원전 빅사이클까지 투자자분들이라면 궁금해할 이슈들 오늘 광유정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주식 관련 유튜브 머니즈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걸고 와이프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냥 와이프라고서 채널명 검색하시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전문가 필명으로 주식 와이프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주식 와이프라고서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거의 한 8년 차 주식 방송 지금 전문 패널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JW 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이끌면서 지금 현재 곳곳에서 지금 여러 방송 활동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은 한국 증시의 장기적인 상승 신호로 봐도 될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있었을 때 항상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투자 주체들을 보면 거진 뭐 외국인 내지는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됐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지난해 또 지지난해 증시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었던 장세였어요. 특히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조가 최근 이제 근래 상반기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딱 정확히 이제 6월 대선 치르고 난 이후부터 외국인 순매수세가 거진 이제 한 달 내내 가까이 강렬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6월달 증시 시세가 가파르게 시장지수 랠리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2, 3개월 정도 단기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자금이 잠깐 좀 쉬어가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방향성이 잡히려면은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굉장히 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난 7월달 또 들어왔었던 이슈들을 보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또 굉장히 또 노이즈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외국인들의 또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이런 세제 개편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순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다시금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 랠리가 다시금 이어지게 되면서 증시 상방 가능성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한국 주식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6월달 상승 랠리 이후로 신규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장 지수가 지난 2021년도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거든요. 2021년도 최고 점을 찍었었던 지수 움직임이 3,3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3,200포인트 선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1년도와 지금 시점의 시장 지수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 했을 때 2021
2021년도까지 올라갔었던 지수 상승 랠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좀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언택트 시대였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 2020년도 하반기 연말 기점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또 한몫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시장이 금리 인상 기조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공급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지수가 하방으로 자리 잡으면서 거의 한 2-3년 정도 암흑기를 이제 거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2021년도까지는 사실 기대감으로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돼서 선제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 국면으로 가고,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 슬로건이 있죠. 코스피 5천 시대.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유동성,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이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단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시장 지수가 좀 올라오려다가 지수가 꺾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본다면은, 지난해 시장 지수가 반등세가 나왔었던 것은 엔비디아발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AI 랠리 열풍에 힘입어서 올라갔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주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상반기 소폭의 반등에 그치고 하반기에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실물 지표를 봤을 때 수출도 지금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자동차도 이런 관세 노이즈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유럽 쪽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이제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환율 효과도 늘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맞물린 데다가 조선 방산주 같은 경우는 또 수주 랠리도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들로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단의 랠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 본다라는 인식이 좀 많았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거 보유해도 돼?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업황을 타는 사이클 종목 주도주만 잘 잡더라도 2-3년간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일단은 조선 방산 그런 랠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일명 하반기에는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업종 섹터가 반바지라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반바지인 줄 아세요? 반도체,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볼 때 물론 똑같은 국내 이제 증시 거래소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 종목들이 즐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내지는 벤처 기업들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통 반도체 식총 1, 2위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반도체주와 같은 경기 민감 종목들이 올라갈 때 항상 코스피는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뭐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제약바이오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LNF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또 올라가려면 결국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국 경기 민감, 주도주, 그동안 시장 지수를 이끌었었던 이런 주도 업종이 살아나면은 결국 시장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실 때 지금 계속 조선 방산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원래 이렇게 전통적으로 강세를 이끌어갔었던 그런 이제 섹터들을 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좀 유망했던 주도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의 사이클을 봤을 때 2017년도 증시 상승 나왔을 때도 그때도 삼성전자, SK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하반기에서 2021년도까지 SK, 삼성전자가 역시나 시장 지수
이끌어내는데 주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스닥이 올라갔었던 지수 상승 랠리를 봤을 때도 2018년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공 이슈들이 또 들어오면서 코스닥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치료제 백신으로 인해서 랠리가 나왔었고, 지금 이제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플랫폼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맥 주사로 주사하던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플랫폼 기술이 가장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쪽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사제로 지금 거진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그렇게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투여하는 방식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으로 바꿔주는 이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벤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바이오 쪽의 랠리와 조금은 그런 이제 좀 자세히 들어봤을 때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가 이끌어 나가는 게 조금 더 크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인 거죠. 기술 수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코스닥의 지수를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기차 캐즘으로 좀 많이 억눌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최근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그런 저장 장치를 ESS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때 항상 소재 쪽이 가장 먼저 주문을 넣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소재 관련 종목들도 이런 ESS 향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바지,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하반기 주도 업종 섹터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증시 들고 가면 이제 계속 오를 거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약간 국내 주식을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밸류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윤 정부 시절 때부터 우리 밸류업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PBR이 1 미만인 기업들에게 주주환원책이라는 유인책을 줘서, 보다 우리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배당주들 되게 많잖아요. 뭐 월 배당 해주는 곳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고배당을 주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파란불 보고 있으면은 손해 보는 느낌 들잖아요. 주식하면서.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배당을 준다 한다면은 그래도 종목 보유함에 있어서 좀 손해 보는 느낌은 덜하거든요. 아유, 그러면은 조금 더 보유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투자 자금 계속 고이면서 이런 이 투자 자금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금을 융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그런 이제 결에서 같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류업에 먼저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 이제 지수 이제 ETF에도 들어가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세제 개편안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역행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밸류업을 하려면 자사주 매입소가 내지는 주주환원체, 이런 부분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9월달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올 때 지속적으로 유인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한 차례 쇼크를 줬었던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되돌린다. 이거는 또 역행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뭐 100억 정도 가까이 오히려 좀 더 늘려줘야 된다라고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계속 좀 찾아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도 마찬가지죠. 원래 기존에 심지어 이건 여당 쪽에서 냈었던 그런 발의된 내용들을 보면 원래 한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최고세율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나온 거 보니까 35%고 이마저 조건도 세세하게 따져봤을 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이게 있으나 마나 유인거리가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결국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신뢰감을 줘야지 투자자들도 결국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인거리가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신뢰도를 찾아가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나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이 한국 주식의 전환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14년 만에 역대급 장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앞으로 코스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이미 역대급 장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전고점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 지금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상당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앵커님이 질문 주셨을 때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 쪽은 계속해서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도 봤을 때 작년부터 코스피 상장 기업의 전체 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밸류업 추진한다. 지주사들이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주주 환원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유인거리 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SK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한화 이런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시점에서 쉬어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과 이제 함께 동행을 하려면 결국 주가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실적과 이제 무관하게 약간 거진 테마주 위주의 장세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잔바리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조금 더 탄탄해지기 위한 지금 가도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아직 MSCI 그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MSCI 선진국 지수로 이제 편입한다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그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게 또 몇 년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2,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변곡 구간에 있다라고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연초에 저희 코스피 뭐 얼마까지 찍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네. 예상하셨잖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 그럼 대표님은 올 연말에 코스피 몇 가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전문가지만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5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방송 이제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 보면은 5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보다도 이제 증권가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전망치들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한 3,600에서 3,800포인트 정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증권사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보수적으로 3,300포인트 일단 돌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3,300포인트 전고점 이제 돌파하면은 저도 이제 정말 낙관했을 때 그 언저리 있죠. 3,600, 3,800포인트 요 정도 구간까지 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4,000포인트 때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때 그때 3,300포인트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일단은
크기 때문에 4,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일단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5,000피까지는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막 네. 들어섰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되면은 아마 한 말기쯤에 네. 5,000피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이 들어서 당장 5,000피에 대한 기대감보다 일단은 정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가 더 매력적인지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만약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앵커님 혹시 미국 주식도 하시나요? 안 합니다. 네. 최근에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막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제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라서 다들 이제 미국 주식 작년에 미국 주식 붐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서학개미 열풍이 불어서 증권사들 브로컬리지 수익이 엄청 대폭 늘어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국내 주식 시장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미국 주식 해야겠다라고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지금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6월달에 국내 증시에 이제 복귀하는 것은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내 주식하면은 이거는 이제 막 바보다 이런 이야기 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미국 주식을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3년도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랠리 나왔을 때 그때 엄청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가 꿈 비율이라고 해서 그 PDR인가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뭐 한 1,000배 정도 이상 반영이 됐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면서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테슬라형으로 보면은 지금 모멘텀도 사실 되게 많죠.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다가 뭐 스페이스X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은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 엔비디아마저도 작년 물론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샘 울트먼이 계속 이제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야기 네. 꺼낼 때마다 엔비디아 주식도 흔들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기승전 미국 주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과거 이런 테슬라로 돈 버신 분들, 그러니까 몇 배 이상씩 네.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시장에서 막 그런 이제 영웅론처럼 계속 이야기가 재생성되다 보니까 역시 미국 주식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도세 같은 것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유동성 들어올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유인책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 안 해도 중장기적으로 종목 보유할 수 있게끔 배당에 대한 유인책 줄게.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해. 라고서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PBR이 1 미만인 곳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인책에 대한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1 미만인 기업들은 매수했다가 1 이상 올라가면 그때 매도하셔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우리 국내 주식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메리트도 크고 유동성이 지금 들어올 만한 환경은 오히려 미국 주식 시장보다 좀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앞으로 6개월간 이제 국내 증시를 이끌 주도주 딱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심지어 올해까지도 SK 하이닉스가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SK 하이닉스 매도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의 HBM3E를 지금 거진 반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그 12단이 지금 통과 안 된 상황이에요. 12단 그거 통과를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삼성전자도 그런 관련 밸류가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을 텐데 퀄테스트 통과가 지금 1년째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그 공급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 2~3% 이제 앞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반영이 됐었던 거였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작년과 매우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원래 삼성전자가 D램을 잘하죠. 근데 이제 D램 가격 반등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올 상반기부터는 중국에서 이구한신 정책이라고 해서 새로운 옛 것을 이제 새로운 걸로 다 바꾸자. 그러니까 전자기기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계속 뭐 보조금도 지급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D램 낸드 쪽이 지금 가격 반등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삼성이 집중했었던 것은 고부가 가치 이런 메모리 반도체보다 원래 본업 잘하고 있었던 범용 반도체 쪽이었어요. 근데 범용 반도체가 일단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다? 오케이. 이건 오케이예요. 그러면은 이 범용 반도체 쪽에서 잘 나오고 있는 수익을 까먹고 있던 곳은 어디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다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조 단위의 그런 적자를 내고 있다가 올해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3나노 공정에서 TSMC 이제 밀렸었는데 이제 이번에 2나노 공정에서 테슬라 대규모 지금 수주도 따냈죠. 이어서 이제 퀄컴이나 애플 계속 이런 이제 수주를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대폭 좀 개선을 지금 이뤄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기 시작했고 그럼 이게 계속 이제 실적 반영이 되겠죠. 그럼 파운드는 더 이상 이제 애물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HBM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HBM3 놓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차세대 AI 그 칩인 루빈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루빈에 들어가는 HBM4에서 승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HBM4가 SK 하이닉스는 10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거진 이제 막바지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샘플 전달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11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3 12단도 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퀄테스트 통과됐다 하면은 그거는 플러스 알파 덤인 거고 HBM 이제 4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양산을 시작한다 했을 때는 그땐 다시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다시 1위를 탈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 지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는 게 적기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가장 좋은 가격대는 항상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늘 말씀드렸는데 6만 원 초반에서 5만 원 후반대가 그때부터는 그냥 담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지금도 7만 원대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난해 그 2021년도에 가지 못했었던 10만 전자를 가지 못했었던 그 구간대를 진짜 잘하면 올 연초 기점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계절적인 성수기를 보면 3,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10월 달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HBM도 양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 나와요? 1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초 그렇게 랠리 가능성 보면은 10만 전자 가능성 이번에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 맞아 떨어지네요. 약간 3분기 실적이랑 이제 또 원래 9월이 전통적으로 약간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9월도 벗어났고 또 10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희망회로이긴 한데요. 지금도 저는 삼성전자 엄청난 메리트, 지금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대이긴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으면 대표님은 그래도 삼성전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눈치 빠르고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찐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반도체 ETF인데 차라리 ETF보다 지금 삼성전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삼성전기는 조금 결이 달라요. 삼성전자랑 결이 다른 게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이랑 MLCC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전자기기 쪽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MLCC 수요도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SKC가 조금 더 유리기판 양산이 빠르고 삼성전기는 2027년도 경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 유리기판 인터포저도 지금 맞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전자기기 쪽의 업황이 살아남에 따라 지금 그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장은 역시 기승전
예, 삼성전자다라고서 보고 있는 거죠. 네, AI 반도체 관련 주식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 성장성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 1부에서 샘 울트먼이 최근에 AI 거품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거품론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충시키는 거에 있어서 계속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기술력이 너무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4, 5년 주기였거든요. 그나마 지금 이제 첨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2, 3년 주기로 빠르게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제는 주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거의 뭐 한 1년 반 주기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계속 이 차세대 AI 가속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블랙웰 출시 이렇게 했을 때 우와 이랬었는데 지금 뭐 블랙웰 울트라 나왔죠. 거기다가 내년에 루빈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차세대 칩들이 또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시장은 계속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AI 주자 중에서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독주 체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인 지금 칩을 또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만큼 또 그 AI 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같이 동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물론 뭐 이 공급에 대한 쇼티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지만 공급보다도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더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고 실제로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한 400억 달러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30년도에는 2천억 달러 이상까지도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거의 한 5배 정도 이상 성장한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성장성은 여전히 좀 담보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말하신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AI 반도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이미 지금 이제 엔비디아 독주를 막기 위해서 AI 칩을 만드는 곳들이 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워낙 지금 엔비디아 쪽에 관련 수주가 많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빨리 데이터 센터에서 더 많은 GPU를 확보하고 또 더 많은 이런 생성형 AI를 만들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도입하고 빠르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인데 그게 계속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시간이 지체가 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계속 독자적으로 칩을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이 엔비디아 의존도 높은 시장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미 지금 이제 다른 경쟁자들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독주 체제가 적어도 뭐 빠른 시일 이내라고 본다면 내년까지는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루빈이라는 또 칩을 엔비디아에서 작년에 사실 이제 공개를 했었고 이게 이제 2년 만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사실 위기감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국도 지금 반도체 굴기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AI 칩을 생산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이번에 알리바바 쪽에서 AI 칩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원래 이제 중국향으로 납품을 이제 할 수 있는 H20이라는 칩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납품을 못 하게 됐다가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관련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H20 칩을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알리바바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체 생산 칩을 만들겠다. 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이제 이 H20 칩을 중국의 뭐 다른 이제 기업들에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약간 좀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H20 칩은 일단 중국향으로 해서 납품은 하되
블랙웰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성능이 다운된 그런 이제 칩들도 같이 이제 중국 쪽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중국향 매출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 그만큼 이 중국 쪽에서도 엔비디아 쪽으로 수주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었는데 계속 이제 미국에서 막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그런 이제 매출을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도 좀 완화해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결로 봤을 때 일단 중국 쪽에서도 계속 자기네들만의 독자적인 그런 AI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이 AI 칩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뭐 이제 메모리를 운영하고 하는데 이제 GPU가 필요한 거고, 그 GPU 옆에서 그 메모리를 저장해주는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독자적으로 간다 했을 때도 삼성전자, SK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 루트들을 계속 좀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좀 많이 우려로 보고 있는 거죠. 또 이제 SK 하이닉스가 원래 HBM 시장에서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HBM4 양산 이제 샘플링을 하면서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추격이 시장 판도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부터는 이 HBM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이런 마케팅 활동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 쪽으로 일단은 그 선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전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HBM 시장이 너무 이제 좁은 파이의 시장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최첨단 디램 반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당시에는 엔비디아밖에 없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 칩을 만들더라도 그게 이제 같이 수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규모 계약이 왔었어야 됐는데 그렇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이제 고부가치 칩을 만들더라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개발 비용은 엄청 많이 드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사줄 수 있는 곳은 없다 보니까 일단 본업에 집중을 하고, 또 그 외에 뭐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이쪽에 일단은 좀 분산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자. 그리고 또 시스템 그 반도체 파운드리 쪽도 지금 사업 보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일단은 기술을 조금 이제 몰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AI 시대가 열리고 엔비디아의 이 GPU가 쇼티지가 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그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 승기를 이제 놓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계속해서 이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계속 HBM만 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진 이제 매출의 대부분도 다 HBM 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BM 쪽으로는 그래도 적어도 SK 하이닉스가 최근 근래에 최소 못해도 한 2, 3년간 그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 첨단 공정이 너무 빠르게 기술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주자들도 그만큼 지금 속도감 있게 따라붙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초기 격차는 좀 벌어졌지만 그 격차 수준이 지금 HBM4로 갈수록 이제 거의 비등비등해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HBM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패키징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게 사실 가장 큰 이제 수율의 결정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HBM 이제 4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정 지어지는 게 단수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단수 경쟁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차별화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HBM4에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양산 이제 시기가 SK 하이닉스가 10월, 삼성전자가 이제 11월 이렇게 이제 양산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HBM3E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독주를 했지만 HBM4가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경쟁을 한다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만 지금 HBM4를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도 지금 그만큼 기술력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3강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HBM 쪽에서는 일단은 올해까지
전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누려오고 있는 독점 지위, 거의 HBM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SK 하이닉스가 한 60%에서 그 HBM3 12단에서는 거의 70%까지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씩 상황이 역전되면서 이제 3강 구도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삼성이랑 마이크론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만큼 기술력이 많이 향상돼 있는 상태일까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년 기점으로 이제 3강 구도 체제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HBM4로 가게 되면은 HBM4 이제 단수 경쟁, 그다음에 이제 HBM4E로 가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고객사에 맞춤형 커스터마이징을 한 HBM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떤 이제 기술력을 갖고 그걸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유연하게 해주느냐, 그런 싸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HBM4, 그 이제 후년부터는 이제 각자 독자적인 그런 기술력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경쟁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HBM4 관련주 중에서 약간 특히 주목하면 좋을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HBM 쪽으로 해서 저는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검사 장비 쪽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곳 중에 YC라는 HBM 검사 장비 기업이 있어요. 원래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HBM4와 HBM3E를 같이 함께 테스트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만들어줘라고 했었던 게 이제 작년 상반기였었고요.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작년 이제 하반기쯤에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물량이 생각보다 조금밖에 납품을 안 했어요. 왜냐면 HBM3 아직 그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가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HBM4가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양산 시기가 빨라진다 한다면은 이 YC에서 만든 검사 장비가 쓰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검사 장비 쪽에서는 삼성전자향으로 봤을 때 YC를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검사 장비가 그 HBM3랑 HBM4를 검사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맞춰서 만든 거겠죠.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어드밴테스트였나? 아무튼 그 외부적인 곳에서 만든 테스터 장비를 이제 끌어와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바꿔야 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는 장비보다 우리 국산에서 만든 장비를 들여와서 쓰는 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위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봤을 때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이 HBM 검사 장비를 그 SK 하이닉스가 또 새롭게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YC가 만약에 SK 하이닉스에 맞게끔 커스텀을 해주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쪽에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HBM4만 이제 양산된다 했을 때는 YC가 저는 수혜 본다고 일단은 봐요. 삼성전자 향으로. 그리고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다 3사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이제 큐브 프로버라는 HBM 장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HBM을 이제 적층으로 쌓아서 이제 패키징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검사를 하고 나서 또 낱개로 이거를 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낱개 단위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첨단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큐브 프로버 장비를 테크윙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 일단은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부터. 그러니까 YC랑 비슷하게 지금 납품은 하고 있어요. 납품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랑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지금 퀄 테스트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단수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이 8단까지는 수율이 담보가 되어 있어요. 근데 12단 이렇게 이제 높아지는 단수에 있어서는 아직 좀 퀄 테스트 통과가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최근 나온 이제 기사에 따르면 이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 장비가 바로 한 10월 달쯤 4분기 초 이때쯤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퀄테스트 결과 발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테크윙이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조정이 다 나와주고 나서 추세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3사를 모두 다 잡는 장비 기업 하면은 테크윙이 당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고요. 소재단에서 봤을 때는 HBM 이제 CMP 슬러리를 납품하고 있는 곳이 동진 세미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보실 때 이게 그 장비 쪽은 테스트 관련 기업들 그리고 소재 쪽으로는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접근할 때 약간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만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와, 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삼성전자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높은 수익률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막 조 단위의 기업들은 다 아니거든요. 천억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낮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분할 매수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와 이제 비중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하반기 안정적으로 일단은 반도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잘 보유하시면서 수익 전환까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어서 저는 적어도 올 하반기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그래도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라라고서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TSMC, 삼성전자 등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내 파운드리 업체들의 현 위치와 이제 투자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파운드리 하면은 요즘에는 계속 삼성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일단 파운드리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파운드리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율이 그 TSMC에 비해서 좀 많이 딸리다 보니까 이 TSMC의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공정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거의 한 50%에서 60%는 TSMC가 가져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들어선 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얼마 안 됐어요. 네. 10년도 안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선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이제 기본적인 기대치가 높잖아요. 아니 그래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1위를 먹었는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금방 따라잡겠지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최근에는 TSMC에 밀려서 15%까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첨단 공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래도 수주가 조금씩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나노 공정 향후로 해서 테슬라랑 애플, 퀄컴 이런 대규모 수주를 연달아서 이제 받게 된 부분이 다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 소식은 그만큼의 이제 기술력이 이제 담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사실 파운드리 단일 사업만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그런 기술력으로 안정적인 수율을 잘 내는, 그러니까 늦더라도 수율이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TSMC가 그런 이제 고객사들의 수주를 계속 따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TSMC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의 서름을 우리가 HBM에서도 삼성전자가 겪었잖아요. SK 하이닉스의 만년 2등인 줄 알았던 SK 하이닉스에 또 밀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삼성전자가 심기일전해서 지금 다시 이제 점유율을 회복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대규모 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방미 사절단 갔다 오고 나서 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뢰도 측면에서 있었을 때는 계속 이제 미국향으로 해서 좀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좀 반도체 시장에서 약간 좀 노이즈처럼 들어왔었던 이슈가 뭐였냐면은 인텔 있죠. 인텔이 또 잘 나가다가 최근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도 시장 점유율을 TSMC에 밀려, 삼성전자에 밀려, 완전 이제 계속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인텔의 이제 지분을 이제 사들이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인텔이 미국에 이제 공격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또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텔 쪽에 밀어주기 할 거 아니냐.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계속 입김 넣어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도 눈치 봐야죠. 이제 막 테슬라 뭐 이런 대규모 수주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인텔을 또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인텔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가느냐. 그러니까 적으로 두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손잡자 이거죠. 그러면은 인텔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리기판 관련해서 특허가 되게 많거든요. 기술력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금이 없어요. 예, 자금이 없는 그런 와중에 유리기판 사업을 접어 말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있죠? 유리기판도 만들죠? 유리기판 인터포저까지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 유리기판 쪽으로 인텔과 같이 그런 뭐 컨소시엄을 만든다거나 MOU를 한다거나 이런 협업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텔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인텔에 따오는 물량들 내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같이 이제 뭐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도 일단 있기 때문에 일단 경쟁 구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장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서 일단은 보는 거고요. 우리 이제 국내 쪽에 이제 중소형 파운드리 쪽으로 보면은 가끔씩 이 종목도 이제 종목 상담 많이 주시는데 DB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은 다 TSMC랑 삼성전자가 가져가겠죠. 근데 대부분의 팹리스 기업들이 최첨단 칩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 최첨단 공정 이외에 기존에 했었던 전통적인 이런 아날로그 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해주는 곳이 DB 하이텍이라고 보면 되는데 DB 하이텍이 그래도 위탁 생산을 꽤 잘하는 편이라서 요즘에 중국 쪽에서 반도체 굴게 하는 그러잖아요. 중국 쪽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의 그런 수주를 계속 이제 DB 하이텍 쪽에서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쪽 보실 때 삼성전자는 일단은 글로벌향, 최첨단 공정 그리고 이제 국내 쪽으로 중소형 기업들 볼 때는 DB 하이텍, DB 하이텍은 보통 이제 뭐 전력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 이제 위탁 생산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전력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그 전력을 바꿔주는 그런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위탁 생산해주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은 그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AI 반도체 시장이 참 뜨겁지만 일각에서는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AI 반도체 관련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이제 조정 국면을 겪게 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거라고 보는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뭐 거품론은요 지금 이미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번씩 노이즈를 좀 유발을 해야지 매물이 좀 나오면서 또 그 매물을 받아서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계속 이제 상승 눌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론이 뭐 이제 막 제기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그냥 노이즈에 그칠 만한 이슈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공급망 리스크 예를 들어서 수율이나 발열 문제 관련해서 노이즈가 저는 오히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됐다 하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또 호재가 돼서 또 다시 또 밀어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증설한다든지 GPU 수요 이런 부분들이 워낙 크고요.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냐? 지금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로봇이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뭐 전기차도 소프트웨어 요즘에는 거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을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차량 보면은 아예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그럼 뭐 하겠어요? 차량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이런 GPU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 로봇, 뭐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이런 쪽에 다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산업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품론은 나오지만 이거는 불가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분간은 이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상용화 그 과도로 달릴 수 있는 게 203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30년도까지 관련 이제 밸류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게 일시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원전 수요가 늘고 있는 기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 수요가 너무나 폭발적이다라는 점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중요성이 야기가 되기 시작했던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이 이제 끊기게 되고, 또 특히나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향으로 해서 우리가 또 공급받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망이 한번 이렇게 닫히게 되면 이게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중동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도 막 발발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구 온난화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날씨 너무 덥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냥 겨울과 거의 여름만 있는 그런 상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이제 날씨도 엄청 더워봐야 31도 막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무슨 대륙에 있는 날씨 마냥 기온이 뭐 한참 올라갈 땐 대구 같은 이제 분지 쪽은 뭐 38도까지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지금 지구 온난화도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날씨만 보더라도 지금 뭐 거의 아열대성 기후? 그렇게 이제 비도 막 간헐적으로 왔다 안 왔다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태풍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후학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2022년도인가 그때는 EU 쪽에서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서 이 탈탄소 이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쪽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때 재생에너지 정책 이제 하겠다고 이제 했었다가 그때가 아마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지고 나서 재생에너지 늘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갔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그린 텍소노미 했을 때 EU 쪽에서 원전도 이제 그린 에너지로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전도 예전에는 그 한 번 사고 나거나 이랬을 때 방사성 물질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컸었잖아요. 피해도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그거 처리하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원전을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대규모 정전 사태 한번 발발했었거든요. 이 정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국가적으로 모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순식간 정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금융기관 돌아가는 것도 정지가 되는 거죠. 공장 돌아가는 것도 다 정지가 되는 거죠. 일상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이게 엄청난 국가적으로 비용 손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력에 대한 그런 이제 에너지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조달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에 대해서도 이제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탈원전 하겠다라고 했었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에는 다시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도 따내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 이번에 이제 연초에 같이 이제 그 갈등 해결하고 나서 유럽 쪽에 이제 진출하고자 한 프로젝트를 좀 몇 가지 취소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유럽 쪽은 이 탈탄 원전을 하면서 지금 원전 프로젝트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행정명령에 서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력 용량도 2배로 늘리고 2050년도까지 원전 대수도 뭐 100기 정도까지 늘리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원전을 늘리자라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 업종 내에서도 이제 건설, 부품, 운영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이제 단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중장기로 볼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수주 모멘텀이 들어오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사실
원전 전 밸류체인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원전을 그러면 건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건설주들이 올 상반기에 관련 랠리가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 따낼 때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게 그 현대건설이고요. 그다음에 뭐 D를 이어서 뭐 DL, ENC 같은 기업들도 지금 뭐 SMR 이제 또 건설에 있어서도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들 부각되면서 올라갔던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원전을 일단은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이런 수주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 가장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갔을 때 일단은 주기기도 당연히 이제 원전 건설하면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기를 만드는 곳은 우리 국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기 쪽은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보조기기를 만드는 곳은 이제 BHI인데 BHI 같은 경우는 그 복합회수 보일러인가 그 복합화력 발전소도 지금 LNG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BHI도 원전 보조기기 만들고 있어서 보조기기 관련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원전주라고 본다면 BHI가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저 중장기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원전을 건설하고 뭐 주기기나 보조기기 다 넣어요. 그러면은 이걸 또 유지, 보수, 정비를 또 해야 되는 곳이 필요한데 그게 한전 KP였습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배당도 받으면서 지속적인 매출이 나는 곳을 나는 공략하고 싶어. 한다면은 한전 KPS 같은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원전 랠리에 나는 제대로 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반도체는 ETF 요즘에 이제 할 필요 없이 삼성전자 공략하시라 말씀드렸잖아요. 원전 ETF 들어가실 필요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공략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수주 모멘텀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도 최근에 그 베트남 정상회담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전 이제 수주 우리가 또 우리나라 팀코리아가 다시 한 번 더 입찰에 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또 건설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또 에너지 기업과 원전 해체 작업도 같이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원전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원전 해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노후화된 원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주기를 한 2, 3년 정도 단위를 두고서 정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원전 해체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대건설이 또 계속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모멘텀은 굉장히 또 탄탄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원전이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사실 기억하셔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원전주 그냥 딱 하나로 끝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조선방산 랠리 보세요. 거의 2, 3년 내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1차 상승기밖에 안 나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7만 원대 부근인데 10만 원 돌파까지도 우리가 그래도 하반기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중점적으로 일단 주기기 쪽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중간에 조정 나오면은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매수 계획을 세울 때 네. 비중과 분할 매수를 항상 강조를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좀 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지난 6월달에 체코 수주 본계약 이제 하게 되면서 그대로 이제 수직 상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와 또 이제 한수원이 합작사를 이제 만들 것인가 이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미국에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관련 랠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원전 쪽이 워낙 지금은 좀 한 번씩 안 좋은 이슈들 흘려서 주가상 변동성을 계속 좀 야기시켜 나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좋으니까 몰빵해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한 5%나 10% 정도 담으신 다음에 주가도 조정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하락 시점에서 눌림목 반등을 잘 잡아서 그때 이제 비중을 한 20% 정도 실어서 쭉 가져가시는 전략이 더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세우실 때 원전 좋다더라 해서 절대 뭐 비중 30% 50% 이상 들어가진 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가는 게 가장 스탠다드하고 수익성이 약간 적절히 보장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집중 투자라고 했을 때 네. 많이 가져가는 비중 한 20%에서 30% 정도로 제시를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네. 나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원전 해서 가져가고 싶다 해서 100%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체코 원전 수주 이전에 이제 투자를 하셨다면은 그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시점에서도 어차피 1차 사이클이라는 점 고려해 본다면 높은 비중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요즘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또 하반기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들도 많기 때문에 분산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전 쪽에서 먼저 터지거나 내지 뭐 반도체 쪽에서 터지거나 아니면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먼저 터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잡으시고 1차 매수는 그에 따른 반 한 5%에서 10% 들어가시고 좀 떨어졌을 때마다 더 매수하시는 쪽. 아니면은 어차피 2차 랠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수익 구간이 한 30%에서 50% 나왔다 했을 때 그때는 불타기로 아. 불타기로 대신 평단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사이클을 탄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이 일단은 어느 정도 담보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불타기로 가져가는 전략도 있어서 처음부터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주 외에도 관련 인프라나 부품, 시공업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지금 원전 이제 시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 시공 쪽은 일단은 현대건설이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대장 기업이긴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건설주들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부동산 시장 막 엄청 이제 펌핑돼서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 이럴 때 사람들이 대출해서 빌려가지고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나요. 집값이 올라가요. 내지는 금리 인하기에 돈을 좀 대출을 받아서 빌릴 수 있어요. 그런 시기에 올라가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건설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상 거의 이제 원전 이슈로 지금 붙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이런 미국과 계속해서 협력관계 원전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관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 관련해서는 기반이 지금 잘 닦여져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원전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을 한 10기 정도 만든다고 치면은 그게 규모가 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협력을 한다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는요 지금 그 시공 능력도 없어요. 설계 능력도 없어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뭐로 지금 먹고 사냐? 지금 경쟁력 다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체코 수주전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자꾸 협력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잘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가 있겠어요. 이 건설을 잘할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만약에 낙점한다 했을 때 시공을 할 수 있는 곳은 현대건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기반을 일단 잘 닦아놓은 현대건설이 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삼성물산이나 DL-ENC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MR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SMR은 상용화 시기가 2028년도에서 2030년도경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후발주자로 조금 뒤늦게 주가상 움직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최근에 어디였지? 테일러시였나? 어디였었는데 원전 그 SMR 관련해서 80기 정도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따낸 그 이제 이야기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2025년도인데 이 2030년을 보고서 SMR 관련된 이런 계약 수주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SMR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향후에 엄청난 이런 주가상 밸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물산과 이제 DL-ENC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쉬운 부분은 대우건설도 팀코리아 일환 중 한 곳인데 현대건설 쪽으로만 자꾸 이제 수급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대장 쪽이고 이미 그렇게 이제 기반을 닦아 놓았었던 그런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주 중에서는 일단은 현대건설을 만약에 이제 보신다 했을 때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기자재 쪽으로 가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기는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 두산에너빌리티만 그냥 하나 잡으셔도 제가 상관없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기자재나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곳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많아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도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우리기술이라는 곳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만들거든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 이제 1기 뭐 하나당 만들 때마다 그래도 이제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한수원 쪽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수원이 팀코리아로 그 수주 따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기술까지도 이게 같이 이렇게 관련 낙수 효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건데 중소형주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또 주가 조작 세력들이 가담을 네. 하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술이 이런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그러니까 우리 기술 자체가 그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네. 주가 조작 세력의 먹잇감으로 희생양인 건데 그런 이제 노이즈가 있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좀 안정적인 기업들로 들어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그래서 차라리 그럼 팀코리아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전 그룹주가 차라리 낫죠.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또 설계 같은 거 이제 담당하기도 하고 한전 산업도 이제 같은 그룹 라인이고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정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안정적으로 배당 받으면서 꼬박꼬박 이런 관련 좀 수익 기대감까지 가져간다 하면은 한전 KPS가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원전 해체 작업도 네. 이 개통 제어 작업인가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소형주 쪽 볼 때는 한전 그룹주 쪽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략을 세우실 때 투자용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그나마 이제 건설주까지 이제 쳤을 때 현대건설까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고 그 외는 이제 트레이딩 이슈 있을 때마다 하시면서 보는 종목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은 원전 종목들로도 되게 다채롭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국내 원전 관련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주가가 한번 출렁인 적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원전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뭘지 또 이게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 여전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기술력이 부족한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기술력은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원천 기술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그런 원전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원천 기술은 심어줬으니까 그에 따른 로열티를 줘라라고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웨스팅하우스가 한번 진짜 제대로 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들도 계속 좀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캐나다 사모펀드 쪽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시공 능력도 없어요. 설계 능력도 없어요. 이제 그나마 이제 목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래도 원천 기술을 너네들에게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P 우리가 IP를 줬었다. 이런 이제 관련 특허권이나 유지 보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했었던 걸 이제 유지 보수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걸로 지금 먹고 사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원전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수주전에 계속 밀려요. 뭐 러시아 쪽에 밀려, 프랑스 쪽에 밀려. 그러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만만하다면 만만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유럽이 사실 먹거리가 더 많잖아요. 선진국일수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유럽 쪽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대신에 우리나라 쪽에는 너네가 이제 동아시아 국가나 뭐 내지는 동남아시아, 중동 이쪽에 나오는 수주 가져가도 돼. 내지는 미국 쪽에 이제 협력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한수원이랑 합작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합작사긴 한데 우리가 노예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예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또 주권 다툼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요구했었던 그런 내역들을 봤는데 그 로열티를 원전 이제 1기당 한 1조 정도 알아. 그러면 거의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뭐 많다면 많다, 적다면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다음을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웨스팅하우스가 혹시라도 유럽 쪽에 또 이렇게 따냈어요. 일단 선제적 따냈어요. 근데 기술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한테 좀 작은 수주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대형 원전 관련돼서만 그런 거거든요. SMR 쪽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미국이 엄청 큰 시장이니까 미국 진출에 있어서는 웨스팅하우스 우리가 손을 잡아야 돼요. 네, 형 아우 해야 되죠. 형 아우. 예, 좋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이 노이즈로 인해서 지금 다른 이제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 우리나라가 분명히 양보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주 모멘텀 지속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인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 있고요. 베트남 지금 원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또 입찰 또 들어가게 된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따내면 지금 체코 원전 수주 따냈을 때만큼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위가 굵직굵직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전 1기당 거의 한 10조 정도 가량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주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미국과의 일단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한미 협상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죠. 사실 이 이야기가 원전 협력 이야기가 연초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 쪽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체코 수주까지 쭉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가 제가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 예, 비등비등한 그러니까 파트너십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좀 굽히고 가야 되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런 불편한 진실을 약간 좀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게 다 정치적인 거니까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발판격으로 그런 이슈들을 흘러보내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뤄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미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지금 플로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예, 하지만 원전 수요는 지금 계속 늘고 있다. 이건 사이클 자체가 이미 뭐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1차 지금 그냥 모멘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모멘텀이 폭발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 있죠. 지금 조선주들도 더 갈 수 있겠었는데 마스가 프로젝트 이야기 나오고 더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프로젝트 아니 이게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원전을 중간 넣은 건데 그래서 미국의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차기 방산 조선처럼 원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오히려 이런 불확실할 때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기인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는 거 저는 유효하다. 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반기 그리고 계속된 수주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보셔도 괜찮다. 장기 투자 매력도 있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유정 대표님과 이제 2025년 하반기 시장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럼 대표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성정길 유튜브 채널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3부 순서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섹터들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또 열심히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저는 계속해서 시장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부, 3부에서 말씀드렸던 섹터들 있죠. 반도체, 원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제가 제 채널 머니즈 라이프 와이프 채널에서 제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냥 와이프라고 검색하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주식 와이프 이렇게 이제 검색하면 채널 나오니까 제 채널 통해서도 많은 도움 받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